현재 유럽이 한국의 기술력 때문에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는 기존의 기술 산업을 주도하던 서유럽 선진국들마저 한국에 천문학적인 보수를 내걸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서유럽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데이빗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국 최고의 철도회사에서 평생을 몸담고 있고, 현재는 간부로서 여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소 특이한 점이라면 최근에는 제 아들 에이든도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된 거였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고 아들 또한 제 철도 사랑을 그대로 물려받은 모양이었는데, 아니, 어쩌면 제 아들은 저보다도 더한 철도 애호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았죠. 왜냐하면 저는 철도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원으로 커리어를 시작했지만 아들은 책상 앞에서 펜대나 굴리는 건 너무 지루하지 않냐며 자신은 기차를 직접 뜯어보고 만져보고 싶다며 철도 엔지니어의 길을 택했거든요. 그렇게 저희 부자는 같은 회사 소속이지만 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졌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저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뒤흔드는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이 영국의 런던과 브라이튼을 잇는 기차를 건설하는 수주를 맡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조금 자존심이 상하긴 하지만 아무리 명색이 기차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한 영국이라지만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달라진 상황이기에 이건 불가피한 결정이긴 했어요. 영국은 분명 기차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뒤처진 첨단 기술력 때문에 기차의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거든요. 그 결과 각종 지연에 더해 시스템 고장은 너무나도 흔한 일이 되어버렸고 기차에 대한 신뢰도는 점점 바닥을 기어가는데 높아진 인건비 때문에 문제를 개선할 여지는 없는 그야말로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이제는 영국은 단순한 빠른 기차 이상의 똑똑한 기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연이 발생하기 전에 예측하고 실시간 교통 상황에 적응하는 그런 미래에서나 볼 법한 기차 말입니다. 결국 영국은 이번 런던과 브라이튼을 잇는 노선에 첨단화된 외국 기차를 수입하는 다소 자존심이 상하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 국가 경쟁에서 기술적으로 상당한 두각을 나타내는 독일이나 프랑스도 아니고 아니면 가격 경쟁력에서 완전히 압도 우위를 차지하는 중국도 아닌 웬 애매한 포지션에 한국이 선정되어 버린 거 아니겠어요? 물론 저는 한국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은 삼성전자나 LG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걸출한 글로벌 기술 기업들을 가진 뛰어난 국가거든요. 그러나 기차 분야에 있어서 한국 따위의 국가가 선정되다니, 한국은 불과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의 기차 기술력을 수입하던 기차 기술 후진국과 다름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딱 봐도 영국의 발끝만큼도 따라오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나라가 영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이러한 황당한 상황에 머리를 감싸쥐고 분노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에이드는 이러한 상황에 마냥 싱글벙글할 따름이더군요. 그는 한국이야말로 현재의 기차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최고의 선진국이라면서 자신도 언젠가는 한국 기업과 함께 일하거나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었다는 황당한 소리를 해왔거든요. 아버지, 한국이 불과 십수년 전에는 프랑스의 기차 기술력을 수입했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의 한국은 명실상부 기차 기술력 면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더욱 대단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실제로 제 동료 녀석은 이번에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한국 열차는 브레이크 마모, 엔진 진동, 심지어 실내 습도까지 지속적으로 자동 점검하며 고장 전에 문제를 보고하는 실시간 진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AI 시스템을 통해 혼잡, 날씨 변수, 심지어 선로내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도 열차의 경로를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여전히 일정을 준수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해낼 수가 있었을까요? 이 나라는 분명 프랑스의 기술을 전수받았지만 불과 십수년 만에 프랑스를 기술력 하나로 제쳐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이번 영국 정부가 수많은 쟁쟁한 경쟁자를 제쳐두고 한국을 콕 집은 건 매우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세요. 영국은 갑작스러운 안개와 바람, 비가 밥 먹듯이 발생할 정도로 예측이 불가능한 날씨 패턴을 보여 기차 운행에 매번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이는 한국의 적응형 AI 기술을 통한 수혜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영국의 노후화된 열차 인프라는 또 어떻고요? 한국의 AI 트랙 적응성 및 플랫폼 인식 시스템은 아무리 오래된 영국의 플랫폼이라도 최대한 재활용하여 빠른 인프라 건설에 힘을 실어줄 거예요. 특히나 이번에 건설되는 런던 브라이튼 같은
과밀화가 거의 확실시되는 혼잡한 노선에 한국 기술력이 탑재된다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너무 설레네요. 이러한 아들의 한국에 대한 극찬에도 저는 여전히 회의적인 감정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제 눈에는 아직 한국의 기술력이 애매해 보였고 또 중국이 내건 터무니없는 단가를 생각하면 이건 저렴하게 기차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었거든요. 그러나 아무튼 윗선에서는 최첨단 기술력을 도입하는 중요 사업 부문에는 한국을 택하고 별다른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은 기초적인 기반 공사는 압도적인 단가를 제시한 중국을 택했기에 저는 그저 이러한 현실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철도를 개발한 국가답게 도시 곳곳에는 역사적인 플랫폼들이 즐비해 있는데 이러한 기존의 플랫폼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플랫폼을 새로 지어야 하는 경우 중국 시공사가 맡기로 했으므로 아무래도 중국은 매우 제한적인 역할만을 맡은 것답게 빠르게 일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바통을 넘겨줄 거라고 예상되었는데요. 그런데 기차만 보면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리는 에이드는 이번에도 돌발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보조를 맡았기에 굳이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되었음에도 엔지니어인 자신이 빠르게 발전해야 영국도 과거의 기차 전성기를 다시 되찾을 수 있지 않겠냐며 자신은 이번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현재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한국의 모든 최첨단 기술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배울 거라며 현장으로 나섰는데요. 도대체 철도에 관한 것이라면 이젠 저보다도 빠삭하게 된 에이든이 왜 한국 따위의 국가를 찬양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던 저였지만 정말로 에이든은 한국 소리만 나오면 눈빛이 광기로 물들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에이든을 차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이든은 중국이 하는 첫 시공에도 몸을 사리지 않고 나서기 시작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에이든의 열정은 결국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된 영문인지 중국이 시공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거든요. 그건 바로 한국의 현대 로템 엔지니어들이 사전에 설치한 AI 모니터링 시스템이 중국이 플랫폼 건설을 하던 현장의 구조적 무결성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다고 경고를 해주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 정도로 매우 기초적인 건설 부분에서 사고가 일어난다는 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아무리 중국이 전문성이 없더라도 현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먼저 경고가 갔음에도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애써 일에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에이든이 파견 나갔던 그 현장이 위험하다니 저는 도저히 신경이 쓰여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저는 하나뿐인 아들에 대한 걱정과 제발 알림이 잘못 울린 것이었기를 바라는 마음에 도저히 참지 못하고 완전히 넋이 나간 채로 한달음에 현장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한 저는 그야말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알림은 정확했고 현장은 알림 이후에도 계속해서 무리한 작업을 이어나갔는지 현장은 매우 참혹하게 붕괴되어 있었거든요. 정말로 에이든이 파견 나갔던 중국 현장은 지하 붕괴가 일어난 상황이었고 작업을 하던 인부들은 전부 매몰된 상태였는데요. 저는 이러한 말이 안 되는 상황에 현실 부정 말고는 달리할 것이 없었습니다. 중국 측이 맡았던 시공은 그 어떠한 기술력도 필요하지 않는 매우 간단하고도 기본적인 시공이었는데 어떻게 이러한 시공에서 마저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어차피 기초적인 인프라니 중국에 저렴하게 맡겨도 상관없을 거라고 판단했지만 이건 그야말로 대형 실수였던 거였죠.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측은 도대체 매몰된 인부들을 구출할 생각이 있긴 한 건지 참혹한 현장을 보고도 그저 멀뚱멀뚱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이들이 비정상적인 스트레스 수치를 감지한 센서의 경고 알림을 받고도 의도적으로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했을 뿐더러 사고가 난 지 꽤 되었음에도 아직 구급차에 신고조차 안 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다 에이든이 정말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패닉에 빠져 현장 책임을 맡고 있는 중국인 간부의 멱살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이봐,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당장 구급시설에 신고를 해도 모자랄 판에 신고는커녕 시시덕거리며 웃고 떠들기나 하고 있어? 지금 내 아들이 저곳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제 다급한 절규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책임자는 경악을 금치 못할 이야기를 해올 뿐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며 정체불명의 말을 읊조리더니 이내 중국에서는 공사를 하다가 사람 몇 명 사라지는 건 일도 아니라면서 괜히 일을 키워서 공사 일정만 연장시키지 말고 자신이 중국 정부에 요청해서 보상으로 판다를 대여해주라고 힘 좀 써줄 테니
이번 일은 없던 걸로 묻고 가자는 미친 소리를 해왔거든요. 알고 보니 중국 현장 감독관은 한국의 기술력 덕분에 위험을 사전에 감지했음에도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했던 게 맞았고, 또 이들은 각종 허가 문서를 위조해서 표준 이하의 재료를 사용해 부실 공사를 했던 것으로 들통이 났는데요. 심지어 한국은 중국에 제대로 된 설계도를 넘겨줬으나 중국은 이러한 설계도를 센티미터가 아닌 인치로 측정했기에 더욱 부실하고 불안정한 건설을 했을 뿐더러 집안도 형편없이 약한 곳에서 플랫폼 건설을 시작했기에 현장 붕괴는 그야말로 예정된 수순과 다름이 없었죠. 이건 정말 기초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었기에 저는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한 중국 시공사에 이젠 화조차도 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더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알고 보니 중국 시공사가 내건 터무니없는 건설 단가에는 이러한 실수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던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노동자들을 죄다 자국에 떠돌이고와 청소년들, 죄수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무료 노동력을 이용하고 있었기에 이들이 전문성이 있을 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만약 지하철 건설 전부를 중국에 맡겼다간 이보다도 더욱 큰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철도회사 측의 반응도 매우 이상했거든요. 제 다급한 연락에 곧이어 본사에서도 현장을 확인하러 왔는데 본사 측은 중국인 감독관에 공사를 멈추는 것보다 사람이 다치는 게 더 싸게 먹힌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점점 수긍해가는 눈치였거든요.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아들을 구해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대체 뭐 하자는 짓인가? 저는 이젠 눈에 뵈는 것이 없어 날뛰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영국 본사 측은 정말 믿기지가 않는 충격적인 주장을 해올 뿐이었습니다. 아직 당신의 아들이 매몰되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길래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건가요? 저희 회사 소속의 노동자들은 보조 역할만 맡았지 위험한 일은 전부 중국 측이 맡기로 했잖아요. 아무튼 중국 측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을 연고가 없는 고아나 죄수들만을 동원했기에 이들이 매몰된다고 해서 어떠한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니니 그냥 이들을 구하지 않고 작업을 이어나가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건설 현장은 시간이 곧 돈이에요. 영국은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해 중국 시공사를 썼는데 매몰 현장 구조 비용에는 70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어야만 하고 또 여기에 프로젝트 지연에 대한 비용으로 추가적인 지출을 피할 수 없으니 저희 입장에서는 매몰된 인부를 구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100억 원 규모의 쓸데없는 지출을 피할 수 있어요. 어차피 중국인 노동자들의 목숨값은 전혀 없으니 제외하더라도 당신은 당신의 아들이 10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애초에 당신의 아들이 이곳 현장에 매몰되었을지도 확실치 않을 뿐더러 지금은 시간이 꽤 지난 상황이므로 어쩌면 당신의 아들은 이미 지하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었기에 이미 구조하기엔 너무 늦은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즉, 구조 작업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당신도 우리 회사의 간부급의 직책을 맡고 있는 만큼 회사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회사 측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군요.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충격적인 매몰 사건을 이악 물고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냉혹한 현실에 그대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아무도 저와 제 아들의 편이 돼주지 않는 상황에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회사조차 아들이 생존하는 것보다 그대로 현장에서 죽었기를 바라는 것 같았고 저는 돈 때문에 같은 회사 직원들조차 헌신짝 취급하는 영국의 차가운 사회적 분위기에 토악질이 나올 정도로 역함을 느꼈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중국의 기반 시공이 끝나고서야 움직일 예정이었던 한국인 감독관 병수 씨가 나서더니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AI 시스템이 경보를 울려서 와봤더니 역시나 이럴 줄 알았습니다. 중국이라면 경보조차 무시한 채 작업을 강행하다가 결국 사고를 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결국 이런 대참사가 일어났군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지금 사람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 돈과 목숨을 저울질이나 하고 있다니 당신들이 그러고도 영국 최고의 철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하지 않겠다면 우리 한국 기술자들은 자체 기술력으로 매몰된 인부들을 구조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절대로 사람들을 두고 떠나지 않거든요. 단 한 명도 말입니다. 당신들이 얼마큼의 형편없는 개인주의 문화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국인들과 함께 일을 하는 이상 이런 경우에 절대로 우리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정말로 한국 측은 다른 파트너들의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면적인 구조 작전을 시작했는데요. 일단 현대 측은 원래 트랙 테스트를 위해 설계된 100억 원 규모의 AI 스캐닝 시스템을 재배치하여 무너진 챔버 위에 토양 무결성을 매핑했어요. 역시나 중국은 플랫폼을 집안이 약한 잘못된 곳에 설치한 걸로 드러났기에 구조 작업은 2차 붕괴의 위험성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생면부지의 다른 국적 외국인들의 목숨을 살리겠다고 하나같이 목숨을 걸고 구조를 부르짖더라고요. 뒤늦게 도착한 영국의 구조대원들은 이 현장은 도저히 가망이 없다며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가로젓다가도 이러한 한국인들의 이타적이고도 존경스러운 마음가짐을 본 뒤에는 정신이 돌아오며 한국인들의 행동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사실 저는 이제 아들을 구할 수 있는 건가 싶어 희망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불안감이 떨어야 했는데요. 사실 매몰 현장은 붕괴에 의한 부상도 치명적이지만 산소 부족으로 인해 질식사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에 빠른 구조 시간이 생명과도 같거든요. 그런데 멍청하고 돈만 밝히는 사람들 때문에 구조 작업은 터무니없이 늦게 진행되었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이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대로 용기를 잃고 무릎을 꿇고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그때 한국인 감독관 병수 씨가 또다시 제게 다가오더니 이내 충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제 손을 꼭 맞잡더니 놀라운 말을 해왔거든요. 지금 이 현장에서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 것 같나요? 그런데 우리마저 당신의 아들을 믿지 않는다면 그땐 정말 우리는 조금의 희망도 꿈꿀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고개를 드세요. 당신의 아들은 분명히 무사히 구조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을 거치면서 이러한 사고 현장을 너무나도 많이 겪었고 우리는 한 명의 아들들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기술력을 발전시켜 결국 구조의 전문가로 발돋움했어요. 용기를 가져봅시다. 저는 그의 따뜻한 말에 다시금 이성을 되찾기 시작했고 그렇게 주먹을 꽉 쥔 채 아들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구조 작업에서 한국은 그야말로 원맨쇼로 모든 현장을 뒤집어 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 한국은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진행되기 전 LG CNS에서 자체 제작한 드론을 통해 잔해 필드의 전체 3D 매핑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통해 구조대원들은 최적화된 현장 진입로를 찾을 수 있었고 또 생존자들이 어디에 매몰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열화상 스캔은 5A 구역에 웅크리고 있는 매몰된 2명의 작업자를 감지했고 플랫폼 반대쪽 끝에 있는 콘크리트 슬래브 아래에서 또 다른 2개의 인체 열 신호를 감지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7C 구역에는 10수명의 사람들의 인체 신호가 감지된 걸로 보아 아무래도 이들은 전부 매몰된 중국인 인부들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이러한 희소식도 잠시 다시금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기술력을 통해 CO2 및 습도 측정 결과 매우 제한적인 호흡의 존재를 확인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호흡 신호는 매우 약하고 산소 농도가 매우 적은 걸로 보아 이들에게 남은 산소는 거의 없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거든요. 이대로라면 현장에 매몰된 인부들은 구출을 하기도 전에 전부 산소도 부족한 좁은 공간에서 질식으로 사망하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이러한 끔찍한 상황에 결국 가까스로 되찾았던 용기가 무참히 박살나며 또다시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에이든이 없는 삶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한국 측은 또다시 기적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도대체 왜 절망하는 거야? 이건 우리의 실력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심각한 상황도 아니라고 라고 말해오는 것처럼 3D 지도를 낱낱이 살펴보더니 이내 파편 틈새를 뚫고 마이크로 산소 주입기를 전달하는 흡사 뱀과 같은 서치 로봇을 투입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로봇은 미세 전달 튜브로 인부들에게 산소를 공급해준다고 했고 덕분에 인부들의 생존 가능 시간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무지막지한 기술을 개발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일전에 한국은 아직도 기술력 분야에서 애매한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국가라고 언급했던 기억이 떠올라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는데요. 그야말로 에이든이 한국을 좋아하고 존경했던 이유가 다 있던 거였고 한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 맞았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기술력 덕분에 구조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이 현장은 분명 2차 붕괴의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현장이었지만 한국의 최첨단 기술력 덕분에 구조대원들은 안전한 진입로만을 이용하며 빠르게 인부들을 구출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한국의 AI 드론은 구조된 인부들을 신속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휴대용 외상 키트를 배달해주기까지 했기에 더더욱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에이든이 구조되어 나왔을 때 저는 그야말로 절규를 하며 에이든을 끌어안았습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에이든의 온몸에는 외상으로 가득했지만 그래도 목숨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한국 덕분에 모든 상황은 기적적으로 빠르게 마무리되었고 생존된 인부들은 다 저마다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놀라운 구조 소식에 영국의 BBC까지 나서 인터뷰를 진행하기 시작했는데요. 기자는 한국인 병수 씨에게 100억 원 규모의 구조 노력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물었고 병수 씨는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놀라운 답변을 해서 더더욱 영국 전역을 발칵 뒤흔들어 놓기도 했죠. 우리는 100억 원을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한 명의 아들과 3명의 아버지, 그리고 중국의 젊은이들을 구조한 것이죠. 돈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가장 귀중한 것을 구한 것이죠. 그렇게 상황은 진정되었고 현장은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한국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아 담당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인 병수 씨와 다시 재회하게 되었고 도대체 한국은 어느 틈에 이렇게나 무지막지한 구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냐는 질문을 건네게 되었죠. 불과 10수년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로부터 기차 기술력을 수입하던 나라가 이러한 짧은 시간 만에 기적적인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건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됐거든요. 그러자 한국인 병수 씨는 놀라운 대답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10수년이라는 세월은 영국에서나 짧은 시간이지 한국에서는 기적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지금의 한국은 그 짧은 시간 만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을 추월해버렸거든요. 물론 한국의 구조 기술은 하루아침에 얻어진 것이 아니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그렇듯 한국도 처음에는 안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국가였거든요. 한국전쟁의 참혹한 시기 이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 미만이었고 이때의 한국인들은 생존을 위해 수백만 명이 위험하고 힘든 노동을 감수해야만 했어요. 당연히 안전은 사치였고 사고는 빈번했죠. 지하 공장에서 폭발, 붕괴, 질식 사고가 너무나도 흔했거든요. 이러한 상황은 제가 처음 건설일을 할 당시까지 계속되었어요. 저는 19살이었고 강남의 철근 골격을 12층 높이에서 작업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헬멧도 없었고 하네스도 없었기에 도시락이 떨어지지 않도록 허리춤에 묶어야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친구가 12층 현장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는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라져버렸죠. 안타깝게도 당시에 한국은 시스템이 전무했어요. 구급차도 없었고 픽업 트럭과 화이트 시트만 있었죠. 저희는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조차 몰랐죠. 그저 저희는 맨손으로 한국을 건설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희 모두에게 확실한 염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는 위험한 현장에서 희생을 하더라도 저희의 다음 세대만큼은 저희처럼 두려움과 위험을 안고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는 콘크리트 아래에 우리의 아들 한 명을 더 묻기를 거부했고 결국 돈으로 안전 시스템 및 기술력을 개발한 것이 아닌 우리의 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오늘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AI 대응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느렸고 우리는 그 대가를 결코 잊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던 것이죠. 현재 한국은 높은 기술력을 통해 위기에 처한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 전부 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습니다. 한국의 민간 구조에서 남겨진 사람은 없다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었던 건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던 거였고 경제보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한국에 심어주었던 거였죠. 한국은 고통에서 깨달음을 얻는 국가였고 구조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대가는 그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국가기에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차가운 사회적 분위기로 얼어붙은 영국 전역을 감동과 존경의 분위기로 녹아내리게끔 할 수 있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도의적인 아름다움 말고도 진정으로 내실이 있는 실력자였죠. 영국 교통의 미래를 책임질 한국은 생각 이상으로 더욱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영국은 기술 발전에 뒤처졌기에 아직도 영국 철도 네트워크 대부분은 20세기의 구식적인 신호 시스템을 사용하는데요. 그 때문에 아직도 아날로그 선로 회로에 의존하는 영국 기차는 하루가 멀다 하고 혼잡이나 병목 현상 등의 지연을 초래하곤 하죠. 그러나 한국의 AI 기반 신호 우회 및 스마트 디스패치 제어는 이러한 구시대적인 영국의 문명의 빛을 밝혀줬습니다. 한국의 기차에는
기존 신호 시스템과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AI가 탑재되어 있기에 한국이 제작한 기차들은 간격을 재계산하고 실시간으로 경로를 변경하기 위해 서로 통신할 수 있거든요. 서울에서는 이 시스템으로 첫 해 동안만 지연 관련 다운타임을 43% 줄이는 효과를 보았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이는 영국의 구식적이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에서 훨씬 더 큰 효과를 보여줄 게 분명했어요. 그러나 한국의 무엇보다도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었죠. 바로 영국은 최초로 열차를 개발한 나라답게 열차 플랫폼과 관련한 역사적인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하지만 열차의 무지막지한 진동으로 인해 이러한 역사적인 유적이 붕괴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한국이 개발한 최첨단 열차는 이러한 도저히 피할 수 없을 것 같던 불상사를 원천 차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한국의 기차는 영국의 기차보다 훨씬 빠른 시속을 자랑하고 시속이 빠를수록 더욱 많은 진동이 발생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한국은 이러한 당연한 자연의 법칙까지 거스를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저는 곧이어 밝혀진 한국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이디어에 혀를 내두르고 말았습니다. 바로 한국은 역사적인 영국 터널에 이상적인 저소음 저진동 셰시를 개발했기에 진동으로 인한 유적물 파괴를 완전히 방지할 수 있던 거거든요. 심지어 영국은 날씨가 상당히 좋지 않은 국가로 안개, 바람, 갑작스러운 비로 인해 시도 때도 없는 열차 지연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천재지변까지 전부 극복해버리는 미친 국가였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한국은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날씨 패턴을 보정하는 AI 기술로 지연이나 피해를 최소화해 주었거든요. 보통 안개나 폭우로 인한 가시거리 확보 불가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선로 고장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선로가 연결되어 있는 기차의 특성상 한 곳의 지연이 다른 곳으로까지 전부 번지게 되어 전국적인 마비 상태가 발생하는데요. 그러나 한국이 개발한 기차는 AI 최적화 기술을 통해 자동으로 최적화 선로를 찾아갔고 AI는 매분 500개 이상의 네트워크 변화를 시뮬레이션하기에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죠. 즉, 한국의 AI 기술력은 아무리 천재지변이라도 최고로 효율적인 우회 경로를 찾아주기에 아무리 천재지변이라고 해도 끄떡없을 수가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력의 정점을 보여준 아직까지도 믿기지 않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출퇴근 시간대와 같은 영국의 고질적인 혼잡 문제마저 기술력 하나로 완벽하게 해결해 주었거든요. 일단 영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한 국가인데요. 대부분의 영국인들은 저렴한 주거비용의 수도권 외곽에 살면서도 일은 런던에서 하고 있기에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은 정말 악몽과도 같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영국의 고질병이자 영국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급하락시키는 요소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었죠. 바로 한국은 AI 기술을 통해 AI 기반 군중 흐름을 예측했고 빅데이터를 통해 시간대별 승객들의 숫자를 거의 정확히 예상해냈는데요. 결국 이에 맞는 최적화된 배차 간격 조정 및 스케줄 조정을 자동으로 해냈고 이건 기존의 사람이 직접 손글씨로 스케줄을 짜던 영국의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완벽한 혁신을 이룬 방법이었기에 저희 회사의 모든 관계자들은 한국의 이러한 미친 듯한 기술력에 전부 혀를 내두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AI 기술력 덕분에 런던과 브라이튼을 잇는 노선은 기존에 비해 80% 이상의 효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에 한국은 그야말로 영국의 기적을 가져다 줬다고 할 수 있죠. 사실 저는 이러한 한국과 영국의 압도적인 기술 격차에 약간의 현타를 느끼기도 했는데요. 분명 기차는 영국이 발명한 것이지만 도대체 한국은 어느 틈에 원조보다도 훨씬 더 완성도 높은 기술력을 가지게 된 건가 싶어 100년 이상의 격차도 순식간에 추월해버리는 한국의 저력에 감탄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동안 한국을 후발주자라고 무시했던 저는 그저 우물안 개구리였을 뿐이었고 한국을 찬양하던 아들 에이든이야말로 숨겨진 진주를 발견하는 능력이 있는 선구자였던 셈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성장 동력이 떨어진 영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다시 따라잡기는 틀렸다고 확신하는 상황에 만약 에이든이 그렇게나 존경에 마지 않던 한국에서 기술을 배울 수만 있다면 한국과 함께 더더욱 성장하며 최고의 기차 엔지니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고 그렇게 에이든의 미래를 위해 아들을 한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어쩌면 에이든은 한국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정의롭고 인간적인 마음씨까지 함께 배워와서 차갑게 얼어붙은 영국을 따뜻하게 녹아내리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저는 한국이야말로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영국의 미래를 걸어야 할 국가라고 확신하게 되었거든요. 이제 한국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한국은 미국마저 집어삼키며 전 세계를 발 아래에 두게 될 것입니다. 유럽을 이미 먹어치운 한국은 세계 제패의 팔부능선을 이미 넘어버린 상황이라고요. 현재 미국 국방참모회의에서 한국 관련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되어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힌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미국인들을 완전히 겁먹게 만든 회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존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미국 출신이지만 중국에 더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중국계 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제 부모님은 모두 중국인이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으로 귀화를 하셨고, 그렇게 저는 미국에서 나고 자라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부모님은 저는 중국인의 피를 물려받은 중국의 아들이므로 언젠가는 중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강조하셨거든요. 솔직히 제가 어렸을 때는 중국이 그렇게나 자랑스러운 국가라면 도대체 부모님은 왜 조국을 저버리고 미국에 정착한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긴 했지만, 아무튼 저는 중국 출신의 부모님과 중국계 및 중국인 친구들과 지내다 보니 자연스레 이들의 중화 사상에 세뇌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제게 군인이라는 직업을 강력하게 추천해 주시며 제가 어떤 국가에서 자라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군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고, 또 혹여라도 제가 추후에 중국을 선택하게 된다고 해도 미군에서 얻은 지식과 정보들을 중국에 그대로 전해줄 수 있으므로 제게 있어선 여러모로 군인이 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레 장교로서 미군에서 복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중요 참모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물론 제겐 발언권은 없었으나 이건 제 추후 진급에도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된 참모회의에서 저는 곧바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백악관에서 파견된 군사 전문가는 미국의 추후 방산 분야의 전망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며 그 이유를 한국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다소 황당한 논리를 내놓았거든요. 그는 한국은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고 향후 미국과 견줄 수 있는 유일한 방산 강국이니 절대로 만만하게 봐서 안 된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는 한국은 이미 프랑스와 독일 같은 기존의 방산기술 강국들을 진작에 추월한 상태고, 이제 한국이 미국을 넘은 세계 최고가 되기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분석 자료를 내밀었고, 결국 회의실 내부에 있던 모두는 이러한 한국이 모든 것을 제패하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중국계로서 수많은 중국인 친구들이 있었고, 이들에게 한국의 열악한 면모와 후진적인 점들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며 자라왔는데요. 저는 한국은 중국의 문화와 역사 등 모든 것을 훔쳐가는 배은망덕한 국가라고 배워왔기에 저는 이렇듯 한국이 주목을 받는 상황에 우라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언권이 없었던 저는 백악관 전문가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 보자 싶어 새빨개진 얼굴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한국은 정말로 특별한 국가고 미국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러시아나 중국은 강대국이라고 평가받고 있긴 하지만 이들은 그저 양으로 승부를 보거나 아직도 낙후된 기술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며, 이 분야에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면모를 보여주는 독일 또한 육군 병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일 뿐이거든요. 보세요.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독일의 해군력이 강력하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육군과 공군, 그리고 해군, 심지어 최첨단 방산 기술력과 군사 무기의 양적인 부분까지 고루 갖춘 나라입니다. 한국과 같은 육각형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미국 단둘일 뿐이므로 한국의 저력은 더욱 특별하다고 할 수 있죠. 한국군의 현역 및 예비군 전력은 또 어떻고요?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군사강국이라고 여겨지는 국가들 중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찾아볼 수 있나요? 당연히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필연적으로 지리적으로 적국과 맞대고 있을 수밖에 없고, 이렇듯 적국과 대치해야 하는 운명을 가진 국가는 경제력 및 기술적으로 진보된 선진국이 되기에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자국의 방위에 힘을 쓰기도 바쁜데 도대체 언제 발전을 꾀한다는 말인가요? 그러나 한국은 북한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미친 국가이자 또 가장 통제가 안 되는 국가 옆에서도 성공적인 발전을 이룩한 그야말로 북한보다도 더욱 미친 국가입니다. 그 결과 한국은 선진국 중 거의 유일하게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고, 한국은 현역 병력뿐만 아니라 집중 군사훈련을 마친 310만 명 이상의 고도로 훈련된 예비군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거대하고 즉각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한국의 예비군은 80만 명의 예비군 병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나 200만 명의 예비군을 가진 러시아와 같은 주요 강대국의 예비군 역량보다도 훨씬 강력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그 무엇보다도 소름 돋는 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이 미친 국가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민간에서 군사로의 효율적인 기술 이전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미국만 해도 관료적인 절차로 인해 민간 기술을 군사용으로 적응하는 데 수년이 걸리지만 한국은 몇 달 또는 몇 주 안에 이러한 전환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이게 왜 무서운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기 때문이죠. 현대와 LG 등의 기술 기업에서 민간용으로 개발된 한국의 첨단 배터리 기술은 유사시에 한국군이 현장에서 조용하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민간 기업의 군 분야에 대한 기술 확장으로 자신들의 배터리 기술력을 드론, 휴대용 레이더, 전기 전투 차량에 빠르게 도입했으며 그 외에 한국이 특히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인 최첨단 반도체 분야는 한국의 무기 성능을 극한으로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죠. 현대 자동차 그룹이 파트너십을 맺고 제작한 자율 전투 차량은 또 어떻고요? 현대는 한국군과 협력하여 구상부터 운용 시험까지 단 12개월 만에 완전 자율주행 장갑차를 빠르게 개발했고, 이러한 자율주행 차량은 병사의 취약성을 크게 줄여 현재 동종 국가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매우 효과적인 무인 작전 능력을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자율주행 군용 차량은 개념부터 현장 시험까지 3에서 5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이 얼마나 강력한 기술력을 가졌고 동시에 얼마나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한국의 가장 두려운 기술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삼성전자와 하나가 협력하여 만든 AI 감시 시스템이죠. 삼성전자는 한국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밀리초 내의 적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첨단 AI 기반 CCTV 감시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덕분에 한국군은 적의 침투를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식별하여 국가 안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실시간 AI 강화 감시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이는 안정성과 정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병력을 더욱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어 상당한 이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정말 미친 국가라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은 겁을 주면 겁을 줄수록 때리면 때릴수록 주눅 들고 겁을 먹기는커녕 더욱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미친 국가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중국, 러시아의 압박에 둘러싸여 있는 최악의 지정학적 환경을 가진 국가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좀 보세요. 북한은 2022년에만 40회 이상의 미사일 실험을 실시했을 정도로 지속적인 미사일 위협을 가했지만 한국은 이에 따라 미사일 방어 기술을 빠르게 업그레이드하여 2년 이내에 첨단 요격 미사일의 작전 배치를 달성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유사한 시스템을 일반적으로 6년이나 거쳐 상용화함에도 말이죠. 물론 성능 또한 최고인데 한국이 개발한 KMSAM은 현재 95% 이상의 미사일 요격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S-400의 70%, 미국의 패트리어트의 85%의 성능을 완전히 능가하는 수치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은 안보에 있어서 만족과 안주라는 것은 없다고 느꼈는지 2톤의 인상적인 탑재량으로 최대 80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현무포 탄도미사일을 신속하게 개발하여 배치했는데 문제는 이는 단 3년 만에 달성한 성과라는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에서는 유사한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는데 일반적으로 9년이 걸린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3배나 빠른 발전 속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해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해군 분야에 대해서는 아예 이름조차 없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의 해군 압박이 거세지자 한국은 첨단 수직 발사 미사일 시스템을 갖춘 최초의 3,000톤급 디젤 전기 잠수함을 단 5년 만에 개발하여 배치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의 해군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13년보다 훨씬 빠른 수치고 한국은 단기간에 달성하기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전략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여 이 지역의 해군력 균형을 크게 변화시켰죠. 자, 이제 이런 무지막지한 나라가 전 세계의 기술 수주 사업을 독차지하며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은 한국의 기술력에 의해 완전히 집어삼켜졌고 이대로라면 미국만 남은 상황이죠.
저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도저히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분명 남이 문화나 훔쳐대는 원시 국가인데 도대체 이런 나라가 뭐가 우수하다고 미국을 넘어서니 많이 하는 거란 말인가요? 결국 저는 발언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쪽으로 뛰쳐나가 열변을 토하고 말았죠. 글쎄요. 한국은 일단 중국부터 이기고 와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명시되어 있는 무기 성능만 보더라도 중국은 한국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한국이 미국을 뛰어넘을 거라느니 하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아무리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해도 요즘 너무도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을 과대평가하며 이들이 마치 세계 최고라는 듯 말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현실은 미국을 뛰어넘을 국가는 전 세계에서 오직 중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악관 군사 전문가는 제 말에 그저 헛웃음만 짓는 이해 못할 반응을 보일 뿐이었고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은 미국인인가요? 아니면 중국인인가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미군 내에는 상당한 중국계 군인들이 복무 중인데 이들은 하나같이 중국을 찬양하며 호시탐탐 미국을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는 듯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당신도 그러한 불순한 무리들 중 하나겠죠. 그러나 잘 보세요. 전 세계 그 누구도 중국이 명시해놓은 무기의 성능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중국은 성능 조작 및 성능 뻥튀기로 사기를 치는 국가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의 무기는 명시된 성능보다 오히려 실제 성능이 더욱 우수하거든요. 이러니까 한국이 미친 국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K9 썬더 자주포만 해도 그렇죠. 2022년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현대식 포병 시스템을 긴급히 요구했고 폴란드는 당초 1년 이내에 인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던 한국으로부터 K9 썬더 자주포 212문을 인수하는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협정 체결 3개월 만에 예정보다 9개월 앞당겨 K9 24대를 1차로 인도해 폴란드군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또한 공식 사거리가 40km인 K9 썬더는 새로 개발된 장거리 탄약으로 50km에 근접한 거리에서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반복적으로 입증했는데요. 이는 계약사항에 반영되어 있지도 않은 놀라운 수준의 업그레이드였기에 폴란드 전역을 깜짝 놀라게 했죠. 다른 국가들에서는 사거리 1km를 늘리고자 천문학적인 자본과 시간을 투자하는데 한국은 별것도 아니라는 듯 10km나 업그레이드된 성능의 자주포를 건넨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한국의 명시된 성능보다 오히려 좋은 미친 면모는 이에 큰 감명을 받은 폴란드로부터 K2 전차 1000대를 수출하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냈고 이로 인해 한국은 상당한 부를 쌓을 수 있었죠. 심지어 이번 계약을 담당하던 폴란드의 고위 사령관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군사 장비를 계약하면 기본 1년은 늦어지고 약속한 성능을 30% 줄이지만 한국은 1년을 빼고 20%의 성능을 더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한국식 셈법이고 폴란드는 계속해서 형제의 국가 한국에서 무기를 수입할 것입니다. 라는 이례적인 발표까지 하는 등 한국은 폴란드와도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현대 롯템이 노르웨이에 수출한 K2 블랙팬서 탱크는 더욱 미친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주력 전차 중 하나로 널리 알려진 현대 롯템의 K2 블랙팬서는 2023년 노르웨이 관리들에게 전례 없는 조기 인도와 약속된 능력을 뛰어넘는 성능으로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깊은 인상을 남겼거든요. 노르웨이는 주문한 탱크를 2년 이내에 인도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대 롯템은 생산 일정을 앞당기고 첫 번째 K2 탱크 배치를 예정보다 10개월 앞당겨 14개월 이내에 인도했는데요. 심지어 공식 문서에는 120mm 대포의 최대 유효 사거리가 4km로 나와 있지만 노르웨이는 군사 실험 동안 이 전차는 5km가 넘는 거리에서 일관되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명중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노르웨이 육군은 95%를 초과하는 거의 완벽한 작전 가용률을 보고했으며 이는 일반적인 나토 장갑차 평균인 약 80%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였기에 유럽 전역을 경악의 도가니에 빠뜨렸죠. 그러나 한국의 반응은 더욱 전 세계를 놀래켰습니다. 한국은 산악 국가라 5km가 넘는 평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확한 실험이 어려웠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 나라의 기술력은 세상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거든요. 한국이 UAE에 수출한 천궁2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또 어떻고요? 천궁2는 공식적으로 최대 20km 고도에서
최대 40km 떨어진 목표물을 요격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시간 시험에서는 광고된 사양을 훨씬 초과하는 실제 요격 범위를 보여주었고 45km 이상의 모의 적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즉, 현재 폴란드가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며 한국 무기만 수입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이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이러한 한국의 명시된 성능보다 실제 성능이 훨씬 뛰어난 기이한 면모를 진작에 눈치챘고 한국 무기를 수입하는 건 최고의 무기를 더욱 저렴하고 빠르게 구매하는 것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중국은 어떤가요? 확실히 양국이 명시해놓은 성능만 놓고 보자면 중국의 무기는 한국의 무기 성능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산 무기는 유럽 전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왜 중국은 유럽으로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꿈처럼 여기고 있음에도 유럽은 한국산 무기보다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 중국산 무기를 쳐다도 보지 않는 것일까요? 중국의 무기는 그저 동남아 및 아프리카 등의 가난한 국가들만 구매해 갈 뿐이거든요. 하지만 이젠 그러한 개발도상국들도 중국산 무기를 전면 수입 금지하는 추세입니다. 이들은 중국 무기를 10개 살 바엔 돈을 더 모아서 한국 무기 1개를 사는 게 더 이득이라는 것을 몸소 깨달았거든요. 일단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역사적으로도 상당한 앙숙관계고 서로의 국경지대에서 총격전까지 벌일 정도로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국을 선택한 파키스탄은 그런 인도 앞에서 자존심을 완전히 구겨버리고 말았죠. 중국이 발표한 중국의 JF-17 썬더의 스펙은 한국산 전투기보다 훨씬 우수한 명목적인 성능을 자랑했고 파키스탄은 부푼 꿈을 안고 저렴한 데다 성능까지 우수해 보이는 중국산 전투기를 구매하는데요. 하지만 파키스탄의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자체 엔진을 개발할 기술력이 없었고 러시아의 구식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엔진은 과열과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비행 중에 엔진을 정지시키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결국 파키스탄 공군은 훈련 중에 추락사고로 여러 대의 JF-17과 숙련된 파일럿을 잃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심지어 파키스탄이 수입한 중국산 전투기는 1960년대에 설계된 인도 공군의 구형 미그 21 전투기에 의해 격추당하고 많은 말도 안 되는 사건까지 겪게 되는데요. 파키스탄은 차세대 중국 전투기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지만 60년 된 비행기에 의해 그것도 그렇게나 증오하는 국가의 전투기에 의해 처참하게 격추를 당한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산 JF-17 전투기는 레이더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버그로 인해 적 항공기를 제대로 조준하지도 못했기에 파키스탄은 이러한 장식용 전투기를 전부 폐기 처분하며 돈을 아끼려다 오히려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즉, 중국이 밝힌 명목상의 성능은 전부 성능 뻥튀기 및 조작이었던 거였죠. 하지만 중국의 최악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나이지리아에 수출한 노린코 VP-10 장갑차는 조그마한 충격에도 폭발하는 그야말로 자폭 장갑차의 면모를 보여줬거든요. 중국산 장갑차는 RPG의 조그마한 파편에도 그대로 파괴되어 차량 전체가 폭발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장갑은 기본적인 7.62mm 탄환조차 막지 못해 병력을 극도의 위험에 빠뜨렸고 나이지리아의 더운 현장에서 계속 고장나는 엔진은 덤이었기에 결국 나이지리아는 중국은 나이지리아에 방탄도 되지 않는 방탄 차량을 판매했다라며 공식적으로 항의함과 동시에 모든 중국산 장갑차를 폐기 처분해버렸죠. 자, 이제 충분한 설명이 되었나요? 중국 따위는 거론조차 할 필요가 없는 국가라는 것이고 미국은 오직 한국만 걱정하면 되는 겁니다. 중국은 한국의 상대조차 안 되고 1000년이 지나도 국제 무기 수출이 절대로 불가능할 테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중국산 무기는 그저 싼 맛에 사는 박리담회일 뿐인데 안정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방산 분야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발휘하겠어요? 당신은 전시 상황에서 무기가 고장나거나 스스로 자폭해버리면 얼마나 큰 피해로 작용할지 상상이나 해봤나요? 그러니 중국은 각종 싸구려 공산품 수출의 경우에는 저품질 저가 정책이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무기 수출의 경우에는 이러한 저품질을 낮은 가격으로 뭉개는 정책 따위는 절대로 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숨과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데 도대체 누가 믿을 수도 없는 중국산 저품질 무기를 구매하겠어요? 자, 중국 이야기 따위는 이제 그만합시다. 아무튼 이런 한국이기에 미국은 넋놓고 있다간 그대로 한국에 먹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만 해도 그렇죠. 현재는 한국으로 파견 간 주한미군 중 대다수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통계까지 존재하는 상황인데
왜 미국의 군사기관들은 이러한 분석 자료에 대응하지 않는 건가요? 우리는 반드시 한국으로 파견 간 미군들이 한국에 자신의 운명을 거는 이유를 분석해야 할 것이고, 그러지 못한다면 미국은 10년 내로 한국에 완전히 먹히고 말 것입니다. 저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나 우수한 나라였다니 이건 도저히 믿기지도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기 합리화를 시작했어요. 저는 백악관 전문가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띄워주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도대체 한국 따위의 소국이자 개발도상국으로 가기 위해 미국이라는 나라를 버리는 건 말이 안 돼 보였거든요. 특히나 저는 주한미군으로 파견 가 있는 동료들을 꽤나 많이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그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림과 동시에 경악을 금치 못할 소식을 전달받게 되었죠. 바로 제가 연락을 취하자 한국으로 파견 갔던 동료들은 죄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한국에서 눌러 살기로 결정했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건네왔거든요. 저는 이러한 상황에 완전히 넋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미국은 수많은 중국인들이 불법적으로 건너오면서까지 살고 싶어하는 나라인데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목숨을 걸고 넘어오는 미국을 미국인들은 되려 한국으로 가기 위해 조국을 버리고 있다니, 이건 중국의 위대함을 완전히 부정하는 충격적인 상황이었죠. 저는 이러한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고 직접 한국에 가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저는 훈련소에서부터 꽤나 친하게 지냈던 데클런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었고, 그는 안 그래도 혼자 살아서 적적하던 차였다며 제게 흔쾌히 자신의 방을 제공해 주겠다는 말을 건네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겨우 휴가를 내서 한국에 있는 데클런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혹은 한국에 단단히 세뇌를 받아서인지 한국에서의 정착이라는 잘못되도 아주 잘못된 결정을 내린 데클런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하지만 데클런은 그런 저를 보고 여유있게 웃어 보이더니 이내 충격적인 답변을 건네오더라고요. 존, 너는 오랜만에 봐도 옛날과 똑같구나. 너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전혀 근거 없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 사실 나는 내가 왜 그렇게 한국을 미워하고 무시하는지 이해가 안 가. 분명 미국은 전 세계 최강이고 많은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조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글쎄, 과연 삶의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미국이 최강일까? 존,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아. 잘 봐. 내 생각대로 외국 기지에 배치된 대부분의 미군 병사들은 결국은 정해진 임무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미국으로 귀국하곤 해. 그러나 한국은 파견된 대부분의 병사들이 영구 체류를 결정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야. 다른 국가들로 파견된 대부분의 병사들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날짜가 다가올 때까지 열심히 날짜를 세지만, 한국에 주둔하는 많은 미군들은 자발적으로 파견 기간을 연장하거나 아예 떠나지 않고 한국에 그대로 남는 결정을 하거든. 정말로 이러한 재미있는 현상은 우리가 휴가를 받은 상황에 더욱 여실히 드러나는데, 대부분의 주한미군들은 휴가를 받아도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예약하기는커녕 지급받은 휴가여비로 오히려 한국 여행을 즐기곤 하지. 아무래도 너는 똥인지 된장인지를 직접 먹어봐야 아는 유형 같으므로 내가 직접 한국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줘야겠어. 그러고는 그는 현재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제가 짐을 풀기 무섭게 저를 억지로 끌고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의 행동에 기겁을 할 뿐이었어요. 미국에서 밤 11시에 나가는 행동은 그야말로 자살행위와 다름이 없는데, 밤이 들이운 미국은 그야말로 우범지대의 절정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데클런은 거의 평생을 미국에서 산 미국인이기에 밤에는 절대로 외출하면 안 된다는 미국의 첫 번째 원칙을 모를 리가 없었죠. 그런데 그럼 그가 도대체 왜 이런 야심한 시간에 저를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한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데클런은 그저 세상은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고 너는 우물 안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말만을 되풀이하며 저를 억지로 끌고 어디론가로 향하더군요. 그리고 그가 향한 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지하철이었기 때문이죠. 지하철이 이러한 늦은 시간에 운영을 할 리도 없었고, 미국에서 지하철은 우범지대의 상징과도 같은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용하지 않는 곳인데요. 그런데 데클런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를 지하철로 데리고 온 거라는 말인지, 저는 그가 제가 한국을 욕했다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건가 싶어 순간적으로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들어가게 된 지하철에서 저는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밤 11시가 넘은 야심한 시간에도 지하철이 멀쩡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심지어 한국 지하철은 미국과는 차원이 다른 깔끔함과 안전함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도착한 공원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은 어떻게 된 게 매우 늦은 시간에도 위험한 기색이 일절 보이지가 않았고, 특히나 새벽 시간에 여성 혼자 골목길을 걷고 있는 모습까지 보게 된 저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되먹은 국가인가 싶어 완전히 혼절하기 직전에까지 몰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여자나 아이가 해가 지는 시간인 6시 이후에 집 밖을 나서는 건 자살행위로 여겨질 만큼 매우 열악한 치안 상황을 보여주는 게 현실이거든요. 물론 건장한 남성인 저조차도 해가 지면 절대로 집 밖으로 나서지 않으니 한국의 이러한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화로운 모습은 미국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로서는 도저히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데클러는 완전히 넋이나가 입을 벌리고 있는 저를 재밌다는 듯 쳐다보더니 이내 놀라운 말을 건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표정을 보니 마치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보는 것 같아. 한국은 내 미국에서의 모든 삶을 부정해버리는 것 같은 충격을 주었거든. 일단 말도 안 되게 낮은 범죄율만 해도 그래. 한국은 전 세계 선진국 중 범죄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어느 시간에 어딜 가나 항상 안전하거든. 저기 봐. 우리 옆 골목길은 술집이 즐비한 번화가인데 저곳에서 술에 취해 싸움을 벌이는 사람이나 약쟁이나 노숙자 혹은 위험해 보이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어? 한국의 번화가에서는 그러한 수준 낮은 모습이나 술에 취해 싸움을 벌이는 모습도 절대로 볼 수가 없을 뿐더러 그저 밤을 즐기고 있는 안전하고 교양 높은 사람들의 모습만을 찾아볼 수 있을 뿐이야. 또한 저곳은 번화가의 거리임에도 매우 청결한 모습을 보일 뿐이지. 하지만 내가 한국에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점은 따로 있어. 그건 바로 한국에서는 총기나 무기폭력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미국만 해도 그래. 미국에는 2023년에 4만 명 이상의 총기 관련 사망자가 발생한 반면 한국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거든. 또한 한국에서 강도나 폭행을 당할 가능성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보다 압도적으로 낮은 것이 통계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지. 우리의 미국에서의 삶을 떠올려봐. 미국의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도시들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은 매우 흔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인 총기를 구매해야만 했어. 또한 우리는 혹여라도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갈 때면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지를 항상 경계하며 길을 걸어야 했지. 우리는 건장한 남성의 군인들일 뿐만 아니라 시간도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닌 오후 9시도 안 된 시간이었음에도 말이야. 그러나 한국은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0대 학생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아무런 위험 없이 골목길을 통과할 수 있고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어. 저기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카페를 좀 봐. 카페 테이블에는 노트북이 덩그러니 놓여 있잖아. 아무래도 노트북 주인은 잠시 화장실을 갔겠지. 너도 알겠지만 미국이라면 주인 없는 저 노트북은 5초 안에 사라질 것이 분명해. 뭐 미국에서는 주인이 있더라도 강도가 들어 강제로 노트북을 훔쳐가는 사건도 종종 발생하지만 말이야. 그런데 너는 한국의 이러한 믿기지 않는 수준의 신뢰의 문화보다 24시간 운영되는 형태의 무인 매장이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더욱 놀라하는 것 같네. 사실 한국에서 이러한 형태의 무인 매장은 매우 흔하게 찾아볼 수 있고 한국은 굳이 무인 매장이 아니더라도 꼭두 새벽에도 모든 편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매우 편리한 국가야. 미국만 해도 치안 문제 때문에 무인 매장 따위는 절대로 운영될 수가 없고 해가 지면 편의점, 식당 등 모든 점포가 문을 닫고 문을 연 점포라고는 주유소가 전부지. 하지만 주의를 봐. 한국은 새벽 시간임에도 세탁소와 편의점, 꽤나 그럴듯한 식당과 카페 등 모든 점포가 멀쩡하게 운영 중이잖아. 세상에 이렇게나 편리한 국가가 또 있을까? 편의점에 갈 때 총에 맞을까봐 걱정할 필요조차 없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원하는 것을 구매할 수 있는 편의성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의 질을 상당히 올려주고 있고 이게 바로 많은 주한미군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한 채 한국에서 평생을 살게 되는 이유야. 저는 데클런의 말을 듣고 완전히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한국은 미국의 삶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아무리 한국을 무시하고 싫어하는 상태로 한국에 도착한 저라도 이 나라가 더욱 궁금해지고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거든요. 특히나 그렇게 데클런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은 벌써 새벽 2시가 되어 있었음에도 데클런은 아무런 고민도 없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가진 국가라며
이건 대중교통 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치안도 형편없어서 대중교통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한 미국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을 해오더니 이내 새벽 2시에도 운행하는 한국의 올빼미 버스에 탑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도 멀쩡히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시금 집에 도착할 수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극한의 수준으로 발전한 도시 모습에 데클런이 제게 말했던 것처럼 제 미국에서의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으며 그저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데클런은 이제야 편견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고를 하게 된 제게 안부를 물어오며 제게 먼 길 오느라 배가 고프지 않냐는 걱정을 해주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에 왔으면 한국식 BBQ는 반드시 먹어봐야 한다며 갑자기 스마트폰을 조작하더니 30분만 기다리라는 아리송한 말을 건네오더라고요. 저는 그가 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 건지도 이해가 안 가 그저 두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을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30분이 지나자 웬 초인종이 울리더니 이내 데클런은 자신이 한국식 BBQ를 배달 주문했다며 문 앞으로 배달된 음식을 가져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음식 배달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특히나 그렇게 포장용지를 개봉한 삼겹살 요리는 음식의 퀄리티도 상당했기에 저는 이 정도로 멋진 요리를 새벽에도 빠르게 배달받을 수 있는 한국의 극한으로 편리한 환경에 다시 한번 경탄을 할 뿐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새벽 음식 배달이 절대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평범한 음식 배달마저도 최소 1시간 이상은 걸려서 차갑게 식은 수준 낮은 패스트푸드 음식을 먹는 게 다거든요. 물론 미국에서는 배달 기사에게 팁까지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하므로 차가운 음식을 위해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새벽 시간임에도 30분도 안 되어 배달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고 미국에서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퀄리티 높은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니 저는 이제야 데클런이 말한 한국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삶의 질이라는 게 뭔지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따뜻한 삼겹살에 김치와 마늘, 쌈장, 신선한 상추까지 포함되어 있는 배달 요리에는 도대체 저를 언제까지 놀라게 할 건지 김치찌개까지 포장되어 있는 경악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저는 분명 중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이러한 삼겹살과 김치찌개 요리는 원래 중국 음식으로 이건 전부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도둑질한 음식이라고 배웠지만 실제로 맛본 한국의 삼겹살 요리와 김치찌개는 중식당에서 맛볼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수준이 높았고 저는 결국 이러한 요리가 중식이라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그저 한숨을 쉴 뿐이었어요. 결국 저는 한국에 온 지 단 몇 시간 만에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여겨지는 미국인들마저 왜 자신의 조국을 버리면서까지 기꺼이 한국에서 살기를 원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우수한 나라였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갖춘 나라처럼 보였거든요. 특히나 데클런은 제게 다시금 경악스러운 말을 건네오기도 했는데요. 대다수의 주한미군들은 전역 후에 영어 강사 등으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지만 요즘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해졌고 이미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기를 원하므로 그러한 영어 강사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이젠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려워졌다고 했거든요. 그야말로 한국에는 수많은 고급 인력과 자본이 몰리고 있으므로 한국은 계속해서 발전할 일만 남은 셈이었죠. 저는 이 나라가 도대체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까 싶어 두려움마저 느끼고 말았는데요. 분명 백악관의 군사 전문가는 한국을 그대로 두었다간 미국은 몇 년 내로 한국에 완전히 집어삼켜진다고 말했지만 현재 한국으로 모든 기술과 자본이 몰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직접 지켜본 저로서는 몇 년이라는 시간이 갈 것도 없이 단 1, 2년 만에 한국과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완전히 뒤바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분명 한국이 후진적인 국가고 이런 한국을 견제할 이유는 일절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곳에 왔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휴가를 연장하고 한국에서 추가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은 정말로 매력적이고 편리한 국가였고 특히나 어딜 가나 경계를 절대로 늦춰선 안 되는 각박한 미국에서 자란 저로서는 한국에서 지내는 경험은 그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었을 정도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주었거든요. 결국 저는 한국에서 그간의 짧고 어리석은 편견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고 제가 그동안 중국인들에게 속아 완전히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중국보다 10년 이상은 앞서 있는 국가였고
아무래도 이 나라는 미국조차 도저히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